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을 재미있고 긴 이야기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 알라꼴이란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행복과 평화 속에 살고 있었지만 가끔씩 마을 회의에서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곤 했죠. 그리고 그 회의의 주인공은 언제나 행복술사라 불리는 벤타니우스였습니다. 벤타니우스는 사람들에게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목표 아래 공리주의라는 마법을 사용하곤 했죠. 어느 날 마을 중앙에 큰 호수가 있는 알라꼴의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호수 깊은 곳에 엄청난 양이 금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금을 얻어 부자가 되기를 꿈꾸며 서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마을은 두 부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호수에 직접 들어가 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호수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논쟁이 격화되면서 마을 회의는 개최되었고 벤타니우스의 의견이 절실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때 벤타니우스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귀를 막고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깊이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지 고심했습니다. 이틀 밤낮을 고민하던 벤타니우스는 드디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친구들, 나는 우리가 모두 행복해질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벤타니우스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며 숨죽였습니다. 우리는 호수에서 금을 찾을 탐사 대회와 호수 주변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명예 대회를 동시에 열 것입니다. 하고 벤타니우스는 선언했습니다. 금은 결국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지만 자연은 지속 가능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금을 찾는 사람들이 성공하면 그 금의 일부는 호수보호 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계획에 환호했습니다. 금을 원하는 사람들은 꿈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되었고, 자연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벤타니우스는 대회 수익금을 전부 마을 복지 프로젝트에 사용할 계획도 내놓았죠. 대회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마을은 훨씬 더 부유하고 행복한 곳으로 변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협력하여 호수를 보호하며 그들의 부가 마을 전체를 이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벤타니우스의 결정은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라 마을 전체에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결국 벤타니우스는 그가 가진 마법의 지팡이를 한 번 휘두르지 않고도 사람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리주의의 힘이었습니다. 벤타니우스의 이야기는 알라꼴을 넘어 먼 마을들로까지 퍼져나갔고 그는 행복의 지혜를 전하는 전설이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공리주의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목표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벤타니우스처럼 우리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고려하며 일상의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험프리였는데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인과관계의 회의론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철학적 교훈을 이해하기보다는 그의 말을 단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듣고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험프리가 또다시 그의 이론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들의 연속성을 목격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반드시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험프리는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시장에서 로켓을 사랑하는 꼬마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방금 산 로켓을 가지고 열심히 놀고 있었습니다. 그는 험프리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다가 갑자기 그의 로켓을 하늘 높이 날려보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험프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아이가 로켓을 쏘았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아이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로켓을 쏘면 비가 온다. 그날 이후로 매일 로켓을 쏘았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로켓을 쏘았다고 해서 매일 비가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끔씩 비가 올 때마다 자신의 이론을 확신했습니다. 그 사이 험프리는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로켓을 쏘았을 때 비가 내린 것은 단지 우연일 뿐이란다.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 뒤에 또 다른 사건이 온다고 해서 항상 원인과 결과를 연결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야. 아이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으나 계속해서 험프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그의 말을 이해해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던 단순한 인과관계의 함정을 깨달았고 이제는 로켓을 쏠 때마다 하늘의 변화를 관찰하며 진정한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도 험프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고 마침내 그 아이는 험프리가 말한 진정한 교훈을 깨달은 첫 번째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마을의 많은 사람들에게 험프리가 지닌 철학적 통찰을 전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비록 절망을 주는 사건이 있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며 우리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로켓은 마을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그가 이룬 깨달음은 인과관계란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마을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그 이야기는 옛날 어떤 지혜로운 농부와 관련이 있었죠. 그 농부는 자신의 삶을 통해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풀어내며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 농부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탁월한 농부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땅을 자연의 리듬에 따라 경작하며 항상 흡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비법을 궁금해했지만 요한은 그저 자연의 법을 따를 뿐이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 전체가 격렬한 폭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초목은 황폐화되고 가축들은 흩어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망연자실해졌죠. 요한의 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상한 평정심을 잃지 않은 요한은 훗날 찾아올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마을 사람들은 요한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왜 요한이 여전히 평온한지 궁금했습니다. 요한은 웃으며 사람들을 그의 농장 한쪽으로 데리고 갔죠. 거기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몇 그루의 튼튼한 옥수수와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연법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해져요.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는 묘목을 심을 때 어떻게 그들의 자리를 선택했는지, 어떻게 흐르는 물의 방향을 관찰하여 경작할 땅을 정했는지, 그리고 자연의 리듬에 맞게 농작물 리사이클을 조정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와 이성이 우리에게는 주어졌죠.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법에 따라 살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과 도전들도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신체를 돌보고 가족과 유대를 형성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커뮤니티와 소통하는 것 모두가 중요한 자연의 일부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농업 기술을 넘어 삶의 철학을 전달하고 있었죠. 요한은 단지 그의 농장이 언제나 풍요로웠던 이유가 아니라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선택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지혜에 감명을 받았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은은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마을은 요한의 이야기를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시기를 맞을 때마다 요한의 교훈을 떠올렸고 자연과 협력하며 그들의 길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삶의 복잡한 선택 앞에서도 자연법을 상기하며 올바른 길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자연의 지혜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님을 모두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요한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법의 깊이를 깨우쳐주는 진정한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자연과 인생의 법칙이 얼마나 조화롭게 얽혀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겼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미래에 세계에 사일런시아라는 행성이 있었습니다. 이 행성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자원을 자랑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직면하는 문제로 인해 종종 불안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문제란 바로 그들의 원초적인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서로 싸우고 빼앗고 배신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죠. 이는 그들이 자연 상태라고 부르는 무질서한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적자 생존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사일런시아에는 위대한 회담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특정 시점마다 이들이 모여 공동체의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으로 많은 이들이 참석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회담에 특별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타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현자로 긴 수염과 깔끔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 상태의 위험성에 대해 고민해온 많은 밤을 거친 끝에 인간들이 기억해야 할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타레스는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일런시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분쟁은 우리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자연적인 것임을, 그러나 왜 이러한 무질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할까요? 정령 해결책은 없는 것입니까? 그의 청중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궁금증을 품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오랜 연구 끝에 하나의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개혁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권리를 조금 포기하고 이를 하나의 막강한 존재 리바이어던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 리바이어던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통치자에게 권력을 주면 그는 우리의 보호자가 될 것이며 무분별한 싸움과 파괴 속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입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수많은 의견으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권력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닌가? 라고 걱정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렇지만 안전과 평화를 얻기 위한 대가로 충분하지 않은가?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타레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청중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다른 형태로 수많은 계약을 맺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상대방과 작은 합의를 기반으로 거래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사회계약은 그것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킨 것일 뿐입니다.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리바이어던은 우리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가 될 위험은 없습니까? 타레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리바이어던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 그 또한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모두의 합의하에 통치하고 또 모두의 감시하에 행동해야겠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조직화된 사회,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회답은 많은 이에게 울림을 주었고 사일런시아의 사람들은 조금씩 타레스의 제안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기로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작은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사일런시아는 어느새 자연상태를 넘어 새로운 사회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와 함께 타레스 의지해는 사일런시아의 새로운 전설로서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단순한 전설 이상의 의미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억해야 할 사람 사이의 계약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합니다.